서울의 겨울 하늘은 언제나 잿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골목길을 휘몰아칠 때마다 김지은의 마음속 허무함도 함께 흔들렸다. 결혼 생활 4년. 그녀는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을 박민수의 배신으로 잃었다. 남편의 외도 앞에서 더는 버틸 이유가 없었다. 결국 작은 손을 꼭 잡은 채 법정을 나와야만 했다. 그날 이후 지은은 5살 배기. 아들 김도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가 떠나온 것은 단순히 한 남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과거의 모든 기억이었다. 화려하던 아파트를 뒤로하고 그녀가 발 디딘 곳은 서울 외곽 고양시에 있는 낡은 원룸이었다. 방 크기는 20제곱미터 남짓.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지은은 다시 살아가야 했다. 첫날 밤, 방 안은 싸늘하게 비어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오토바이 배달 소리, 이웃집 부부의 다툼, 아이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어왔다. 마치 도시 전체가 그녀의 불행을 조롱하는 듯했다. 하지만 곁에서 깊이 잠든 도윤의 고른 숨소리가 그녀를 붙잡아 주었다. 내가 무너지면 아이는 어디에 의지하겠는가. 지은은 인근 의류 제조회사에서 회계 일을 구했다. 월급은 200만 원. 빠듯한 돈으로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남은 것은 도윤의 학비와 식비뿐이었다. 새 옷 한 벌 사는 것도 사치였고 배달 음식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녀의 하루는 늘 반복되는 숫자와 계산 속에서 흘러갔다. 밤마다 아이가 곤히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지은은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부족함을 모르게 키우겠다. 도윤의 웃음은 지은에게 유일한 빛이었다. 하지만 내 벽에 둘러싸인 작은 방 안에서 홀로 맞는 새벽은 언제나 잔인했다. 남편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라 가슴을 옥죄었고 혹시 내가 더 잘했더라면 달라졌을까 하는 후회가 몰려왔다. 그러나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박민수는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조차 망각한 듯 양육비조차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 결국 지은은 세상에서 오직 자신만이 도윤의 버팀목임을 받아들였다. 3달이 흘렀다. 삶은 여전히 고단했고 앞날은 여전히 막막했다. 하지만 지은은 눈물조차 사치라 여기며 살아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강한 여자라 불렀지만 그녀 스스로는 늘 흔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확실했다. 지은은 무너질 수 없었다. 무너지는 순간 도윤의 세상도 함께 무너져 버릴 테니까. 김지은의 하루는 늘 분주하게 흘러갔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부랴부랴 도윤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허겁지겁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뒤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붐비는 출근길 속에서 그녀는 늘 어깨를 움츠린 채 앉아 있었다. 회계팀의 끝없는 숫자와 보고서,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야근은 그녀를 지치게 했다. 하지만 지친 몸을 이끌고 원룸 문을 열면 도윤이 2팔을 벌리며 달려오는 순간 모든 고단함은 사라졌다. 아이의 웃음은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현실은 냉혹했다. 통장 장원은 늘 바닥을 기었고 예기치 못한 병원비나 학습비가 생기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옆집 아이가 피아노 학원에 다니는 것을 보며 도윤도 배우고 싶어 했지만 지은은 애써 다른 이야기로 돌려야 했다. 도윤아, 우리 주말엔 공원 가서 축구하자. 그게 훨씬 재미있지 않겠니? 밤이 깊어지면 네모난 방 안에 정막만이 남았다.
아이가 잠든 뒤 지은은 오래된 노트에 지출을 꼼꼼히 적었다. 전기세, 수도세, 월세, 식비, 학비.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한숨만 길어졌다. 그녀의 생활은 마치 줄타기와 같았다. 조금만 방심하면 곧바로 추락할 것만 같았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도윤이와 함께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외로움이 스며들었다. 예전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던 기억. 시골집, 마당에 울려 퍼지던 웃음소리. 그리고 따뜻하게 밥을 챙겨주던 시아버지의 미소가 불현듯 떠올랐다. 그 모든 것은 이제 닿을 수 없는 과거가 돼버렸다. 그러나 지은은 멈추지 않았다. 쓰러질 권리조차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오직 도윤을 위해 존재했고 도윤의 내일을 위해 오늘을 견디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그녀는 매일매일을 버텨내며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작은 등불 하나를 지켜가고 있었다. 그날은 음력으로 3개월째 되는 날이었다. 늘 그렇듯 퇴근 후 피곤한 몸으로 도윤을 재우고 혼자 노트북 앞에 앉아 회사 서류를 정리하던 순간이었다. 휴대폰에서 띠링 소리가 울렸다. 은행에서 온 입금 알림 메시지였다. 입금 50만 원, 내역, 손자에게. 처음엔 눈을 의심했다. 다시 확인해도 분명 50만 원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송금인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설마 박민수? 그러나 그럴 리 없었다. 이혼 이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제때 보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런 큰 돈을 보낼 리가 없었다. 친구? 직장 동료? 아니었다. 그 누구도 말없이 이런 돈을 보낼 상황이 아니었다. 그날 밤 지은은 휴대폰을 수십 번 열어보며 혼란스러워했다. 50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는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그녀와 도윤에게는 한 달 식비와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그야말로 생명줄 같은 돈이었다. 혹시라도 잘못 송금된 것이 아닐까 걱정되어 은행에 문의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끝내 알려주지 않았다. 며칠 동안 지은은 돈을 손도 대지 못했다. 언제 돌려달라는 연락이 오면 어쩌지. 하지만 한 달 뒤 다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또 띠링 소리가 울렸다. 입금 50만 원, 내역, 손자에게. 그 순간 그녀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달, 네 번째 달.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그 돈은 들어왔다. 이제 지은은 불안보다는 감사의 마음이 더 컸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수호천사처럼 자신과 도윤을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덕분에 도윤에게는 새 옷 한 벌, 따뜻한 신발, 한 켤레, 그리고 오랫동안 바라보던 장난감 자동차 하나를 사줄 수 있었다. 아이가 두 눈을 반짝이며 엄마, 고마워요 하고 웃는 모습을 보는 순간 지은의 가슴도 따뜻해졌다. 밤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속으로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는 몰라도 저희 모자를 살려주고 계십니다. 그 돈은 단순한 생활비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지은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고 도윤에게는 어린 시절의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안겨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에게는 세상에 아직 따뜻한 손길이 남아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야근을 하고 있던 김지은에게 낯선 번호가 걸려왔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조금 떨리는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김지은 씨 맞으세요? 제가 읍내 우체국 직원인데요. 늘 매달 어떤 어르신이 손자에게라고 하면서 송금을 해 오셨어요. 이번 달은 그분이 몸이 많이 약해져 직접 못 오시고 대신 부탁을 받아 제가 은행에 갔는데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 되돌아왔습니다. 다시 확인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순간 지은의 손에서 펜이 툭 떨어졌다.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내뱉었다. 그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종현 어르신이요. 시골 용산리에 사시는 분인데 박종현, 바로 전 시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토록 궁금해하던 돈의 주인공이 바로 그였던 것이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지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에 스치는 건 시아버지의 얼굴이었다. 늘 마당에서 닭을 잡아 손수국을 끓여주던 모습. 농사일로 까맣게 그을린 피부. 그리고 무뚝뚝하지만 따뜻했던 웃음. 결혼 생활 동안 시어머니는 까다롭고 차가웠지만 시아버지는 언제나 그녀 편이었다. 지은아, 힘들면 아버지한테 말해라. 네가 우리 집 딸이다. 그 말은 타지에서 홀로 살던 그녀에게 큰 위로였다. 그런 분이 이혼 이후에도 무려 7년 동안 매달 연금에서 50만 원을 떼어 손자에게 보내주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은 몰랐다. 단 한 번도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연락을 끊고 돌아서 버렸던 자신이 얼마나 매정했는지 그 순간 깨달았다. 아버지. 지은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7년, 84개월, 4,200만 원.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노후와 건강을 희생하며 쌓아 올린 무조건적인 사랑과 책임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모른 채 살아왔을까? 죄책감은 파도처럼 밀려왔고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언젠가 반드시 직접 찾아가 감사와 사죄를 해야만 했다. 며칠 동안 김지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야근 끝난 늦은 밤에도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 떠올랐다. 바로 전 시아버지 박종현. 결국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용기를 내어 아들 도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도윤아, 사실 매달 우리 통장에 들어오던 돈 있지. 그게 네 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거야. 도윤은 동그란 눈을 크게 뜨더니 말없이 엄마를 바라보았다. 한 번도 뵌 적 없는 그 할아버지가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다. 그래, 네가 태어났을 때 제일 기뻐하신 분이야. 이혼하고 난 뒤에도 네가 힘들지 않게 하시려고 혼자서 다 감당하신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어린 아들은 의외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우리 할아버지 뵈러 가요. 지금이라도 가서 감사드려야 해요. 그 말에 지은은 눈물을 터뜨렸다. 아들의 결심이 곧 자신의 결심이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회사는 연말 결산으로 가장 바쁠 시기였다. 길게 휴가를 낼 수 없었던 지은은 며칠 밤을 고민하다 결국 마음을 정했다. 주말 이틀과 연차 이틀을 합쳐 4날. 짧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작은 적금을 깨고 그동안 아껴 모은 돈을 모두 꺼냈다. 아버지를 위한 선물을 사고 싶었다. 따뜻한 니트, 스웨터, 영양제.
그리고 좋아하실 만한 차와 과일. 도윤도 저금통을 열어 스스로 할아버지를 위한 목도리를 샀다. 아이가 들뜬 얼굴로 겨울에 꼭 필요하실 거야 라고 말하자 지은의 가슴은 뭉클해졌다. 출발 전날 밤, 지은은 우체국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차라리 칼날 같았다. 요즘은 많이 기력이 없으세요. 혼자 지내시니 더 안쓰럽지요. 그 순간 지은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다. 새벽 4시. 아직 도시는 잠든 시간. 두 모자는 짐가방을 들고 버스터미널로 향했다. 떨림과 두려움, 그리고 그리움이 한데 얽혀 지은의 가슴을 두드렸다. 이제야 아버지를 뵈러 간다. 너무 늦진 않았기를. 버스는 6시간이 넘는 긴 여정을 달려 시골 마을 입구에 멈췄다. 김지은은 도윤의 손을 꼭 잡고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 어린 시절의 추억이 얽혀있는 듯한 집들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전 자신이 시집왔던 그 집 앞에 섰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담벼락은 허물어져 있었고 대문은 녹이 새으러 삐걱거렸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예전에 정성껏 가꾸던 화분은 모두 말라버려 있었다. 아버지가 이런 곳에서 홀로 버티셨단 말인가. 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살짝 열려있던 방문을 조심스레 밀자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쳤다. 안쪽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장면은 지은의 눈물을 터트리게 만들었다. 박종현 아버지는 낡은 대나무 의자에 홀로 앉아 계셨다. 구부정한 어깨, 하얗게 샌 머리칼, 거칠게 주름진 얼굴. 그 앞 식탁 위에는 달랑 흰 쌀밥 한 그릇과 삶은 고구마 순, 작은 두부, 밥모가 전부였다. 고기 한 점 없는 밥상을 보며 그는 묵묵히 숟가락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다. 자신과 아들이 매달 받아온 돈이 바로 이 소박한 밥상을 희생한 대가였음을. 아버지. 지은의 목구멍에서 떨리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놀란 듯 고개를 드신 아버지는 손에 쥔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두 눈이 크게 흔들렸다. 지은이냐? 그리고 이 아이는 도윤이구나. 그 순간 지은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달려가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고 엎드려 울부짖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야 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도윤도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 숙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도윤이에요. 박종현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외손주를 쓰다듬으며 흐느꼈다. 우리 도윤이 이렇게 컸구나. 네 엄마랑 똑같이 착하구나. 세 사람은 부엌 한가운데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오랜 세월의 오해와 침묵, 그리고 눈물이 그 순간 하나로 녹아내렸다. 초라한 밥상은 그대로였지만 그 자리에 흐르는 따뜻한 눈물과 포옹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값지고 풍성했다. 며칠 뒤 평화로워 보이던 시골집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낡은 가방 하나를 맨 채 한동안 소식조차 없던 박민수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7년 전 떠날 때보다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대뜸 집 안으로 들어서며 비웃듯 말했다. 와, 내가 없는 사이 꽤 훈훈하네.
아버지도 여전히 정의로운 척하시고 지은 너도 잘 사는 척하는구나.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었다. 지은은 도윤을 뒤로 감싸 안으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여기까지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민수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한다. 하지만 결국 내 아버지고 내 아들이잖아. 내가 돌아온 게 그렇게 불편해? 그 말에 지은의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직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박종현 아버지가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민수야,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네가 아비로서, 아들로서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알기나 하느냐. 민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아버지, 왜 항상 제 편은 안 드시고 지은이 편만 드세요? 저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눈빛은 단호했다. 힘들다며 가정을 버린 게 네 선택 아니었느냐. 지은이가 홀로 도윤을 키우며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 너는 알지도 못한다. 네가 외면한 그 시간, 내가 연금에서 떼어보낸 돈으로 아이가 밥을 먹고 학교에 다녔다. 네가 해야 할 책임을 내가 대신한 거다. 그 말에 민수의 얼굴은 굳어졌다. 방 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지은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도윤은 어린 눈으로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민수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떤 짐을 떠넘겼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박민수는 아버지의 준엄한 꾸짖음을 들은 뒤 방 안에서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오만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남은 건 후회와 자책뿐이었다. 술과 방황으로 보낸 지난 세월이 머리를 스쳤다. 아내와 아이를 버리고 아버지까지 짐지우게 했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도윤에게 다가갔다.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도윤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왔지? 도윤은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가 엄마 쪽을 바라보았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살짝 눌러주었다. 그러자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짧은 한마디였지만 민수의 가슴을 세차게 울렸다. 그는 그날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며칠 동안 아버지 곁에서 농사일을 거들고 지은과 함께 도윤의 등하굣길을 지켰다. 서툴렀지만 그는 진심으로 노력했다. 잡초를 뽑다가 손에 물집이 잡히고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다 답답해 울상이 되기도 했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어느 날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야 네가 아버지라는 걸 배우는구나. 지은 역시 혼란스러웠다. 그토록 원망했던 남자가 변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민수 씨,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옛날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진정으로 할 일은 도윤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과거의 부부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 받아들였지만 적어도 아버지와 아들 앞에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어색하지만 조금씩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갔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책임과 진심이 그 틈을 메우고 있었다. 설 명절을 앞둔 겨울 아침.
박종현 아버지의 집 마당에서는 모처럼 활기가 돌았다. 지은은 부엌에서 떡국을 끓이고 도윤은 방 안에서 색종이를 오리고 있었다. 민수는 장작을 패며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고기 듬뿍 사왔어요. 같이 드셔요. 민수가 장바구니를 내려놓자 박종현은 놀란 듯 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이런 날이 다 있구나. 참, 세상 일은 모를 일이야. 식탁 위에는 오래간만에 풍성한 반찬들이 올랐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숟가락을 들었다. 따뜻한 국물에 웃음이 오갔고 그 웃음소리는 마당을 가득 채웠다. 식사가 끝난 뒤 도윤이 조심스레 할아버지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우리 같이 살면 안 돼요? 엄마랑 아빠랑 저랑 다 같이요. 순간 모두의 눈빛이 교차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모두 함께 도윤의 집을 지켜나가자. 민수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지은아, 고맙다. 내가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 그러자 박종현은 굳은 목소리지만 따뜻하게 덧붙였다. 가족이란 게 피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 이제라도 서로를 지켜주거라. 그날 밤 지은은 잠든 도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긴 어둠을 지나 드디어 따뜻한 새벽을 맞이한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상처는 흔적처럼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상처에 매달리지 않았다. 서로를 향한 책임과 용서, 그리고 따뜻한 사랑이 그 자리를 채웠다. 작은 시골집 안. 세대가 함께 웃는 그 풍경은 무엇보다 소중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자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평화였다. 김지은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배신으로 시작된 이혼, 홀로 아이를 키우며 버텨야 했던 고단한 세월, 그리고 정체 모를 송금의 비밀. 하지만 결국 그녀가 마주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던 깊은 사랑과 희생이었다. 박종현 아버지는 말없이 자신의 연금을 나누어 주며 손자와 며느리를 지켜왔다. 그것은 피보다 더 진한 정과 책임의 증거였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단순히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과 희생으로 지켜진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박민수의 변화는 중요한 울림을 남겼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배우는데 늦은 때란 없다는 것. 한때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라 해도 다시 가족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며 진심으로 변하려는 순간, 그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지은 역시 원망을 넘어 용서를 선택했다. 그것은 단순히 남편을 위한 용서가 아니었다. 도윤을 위한, 그리고 자신을 위한 해방이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는 용기라는 것을 그녀는 몸소 보여주었다. 마지막 장면, 세 사람이 함께 웃으며 밥을 나누던 순간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피와 이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안에 따뜻한 마음, 책임,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이 더해질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끝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건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라는 것을